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하락세를 크게 확장하긴 했었습니다만 마감에 다시 올려 붙여지면서 어느 정도의 그 회복세도 보이긴 했습니다. 일단 고용지표가 썩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깜짝 반등을 했는데 이것도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중 무역 협상까지도 현재 이렇다 할 만한 진전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만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일단 관망하자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뉴욕 증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숨통이 트인 중소형 증권사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옥석 찾기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겠다. 무슨 얘기인가 살펴보니까 증권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중소형 증권사들에게는 약간의 규제가 좀 있었던 것을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규제가 있었고 어떠한 것들을 완화시켜 주는지,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증시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때문에 시끄럽죠? 라인, 야후 재팬 이렇게 합병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손정희의 그 소프트뱅크와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더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 성과가 썩 좋지 않다라는 부담감도 좀 있었습니다만 워낙 큰 거물이기 때문에 네이버에게 강력한 상승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이버 이야기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5일입니다. 네, 금요일인데 새벽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죠. 날씨도 추워졌는데 비까지 내리니까 굉장히 조금 더 많이 좀 썰렁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어제 수능이 끝난 우리 수험생들은 아우 홀가분하다, 편하다, 즐겁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즐거운 부분들을 계속 누리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동안 고생했었던 것들에 대한 약간의 보상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겠죠. 특히 이제 연말 시점이 되면은요, 이렇게 1년간 내가 고생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보상이라도 좀 받아줘야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엄마, 아빠들, 네, 우리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들이겠죠.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해온 일들 쫙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래, 1년 동안 나도 수고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뭔가 작은 선물 하나씩 주는 그런 주말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는 일단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S&P 500은 뭐 조금 오르면서 마감을 했네요. 0.08% 뭐 올랐다고 보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올랐고요. 다우지수는 0.01%포인트 내렸습니다. 뭐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편이죠. 0.1도 아니고 0.01. 네. 그래서 그냥 혼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장중에 이제 좀 제법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기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고용지표가 조금 안 좋았다 얘기가 나왔네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5천 건, 그래가지고 지난주 대비해서 14,000건 늘어났다. 시장의 어떤 예상치보다도 조금 더 나왔다라고 되어 있고, 지난 6월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그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것은요, 나 직장이 없으니까 돈을 좀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제 뭐죠? 실업수당. 네, 그거랑 똑같은 말이네요. 네, 실업수당. 그래서 우리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은 이제 이 실업급여를 받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대부분 이제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많아진다라면, 이 신청자가 많아진다라면, 그만큼 고용시장이 안 좋아졌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겠죠. 물론 이제 절대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3%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 50년 내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고용을 걱정해야 될 만한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만 고용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는 그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이번에 조금 올랐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고용시장은 3%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데다가 또 연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인다라거나 이런 형태는 아니죠. 그래서 또 지표라는 것도 그렇죠. 계속 낮아질 수는 없고 또 계속 올라갈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등락의 모습들을 계속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일단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만 큰 영향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깜짝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PPI죠. 이 PPI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0.4%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아지게 되면은요, 일단 경기 활성화 정도로 좀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생산자의 어떤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값이 비싸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물건값이 비싸진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상황도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된다. 기업들이 투자를 좀 확장한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상승폭이 계속해서 커지게 된다라고 보면은 요 내용들도 조금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일단 반등을 한 것은 시장에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상승폭이 좀 급작스럽게 좀 올랐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또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다. 이 생각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 이야기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교착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에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합의문이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유리하게 보인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어떤 게 있느냐면 중국이 구매할 미국산 농산물의 규모를 명시하자. 그러니까 딱 500억 불에 대한 규모를 명시해버리게 되면 중국은 어쨌든 500억 불 이하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법으로 정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국은 이제 추가 관세의 일부 존치, 그러니까 추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이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가 아니라 좀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없애든지 뭐 이렇게 좀 해보자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합의를 이행하는 강제장치, 기술 이전 규제에 대한 강화, 뭐 이러한 미국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거부의 뜻을 보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이해가 되는 게요. 그 중국은 관세를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지만이 협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이후의 협상에서 중국이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죠. 관세를 완전히 다 철폐를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2차 협상 때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완전히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1차 협상에서는 단순하게 관세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을 줄이고 그 다음에 무역에 대한 즉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더 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으로 가볍게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다시 2단계, 3단계에 대한 어떤 그런 포석들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복잡한 상황이 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단계 협의를 잘 이끌어내야지 2단계, 3단계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고, 또 중국은 이게 확정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변수가 없게 된다라면 이번에 1단계 협상이 굉장히 조금 미국 쪽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2단계, 3단계도 계속 끌려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게 실질적으로 맞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계속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되고 있고, 미국은 이런 것들을 빨리 하자라고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럴 거면은 그냥 도장 안 찍어.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한다 안 한다. 물론 결과는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게 될 텐데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될 것이냐. 바로 그게 중요한 거겠죠. 지금은 그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이 한 단계 앞서서 나가가지고 단계적으로나마 이제 하자.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뭔가 기대감을 좀 가져보는 건데, 이것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이 내용 자체만으로도 부담을 크게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좀 잘 돼야 될 텐데 아직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뉴스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뉴욕 증시가 왜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대충 감이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뭐 아주 특별히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좋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관망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끔 만들어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투자의 숨통이 트인 중소형 증권사들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영어가 같이 나오는데요. NCR 규제 완화, 그리고 BDC 설립 채비. 이 NCR과 BDC가 뭔지를 알게 되면 이 중소형 증권사들에게 왜 도움이 되는지, 또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NCR이라는 것은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BDC라는 것은 증권사들 간에 비상장 기업 투자 전문회사를 설립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BDC는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 전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들에 대한 내용이 왜 중소형 증권사들에게 긍정적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NCR 규제 완화입니다. NCR 규제 완화,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NCR 같은 경우는요, 지금 증권사가 투자를 했을 경우의 이야기거든요. 증권사가 기업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 기업이 혁신이거나 벤처기업일 경우에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 적용에 있어서 산정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있는데요. 현재는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보유 비율에 따라서 50에서 200%까지 위험액을 가산하고 있다. 즉 뭐냐면 기업이 망했을 경우에는 증권사가 같이 무너지게 됐을 경우에 피해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만약에 그 혁신,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5% 이상의 지분을 가지는 그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위험 부담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 100만 원어치 투자했니? 그렇다면 너 500만 원이나 5천만 원까지 또는 1억 원까지 위험 부담금을 니네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돈이 없어지더라도 너희들이 충격을 최소한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들이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별 의미가 없는데 중소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혁신적이거나 또는 벤처기업들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길이 좀 막막하죠. 왜냐면 그거 투자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내가 그냥 다른 자금들이 다 묶여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일단은 좀 완화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 완화에서는요. 이 NCR 권고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증권사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큰 증권사는 뭐 NCR 규제가 조금 더 크게 적용되고요.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중소형 증권사들의 투자 자금이 조금 더 잘 돌게 됩니다. 잘 돌아다니게 되면서 이 기업들, 또 벤처나 혁신 기업이기 때문에 뭐 상장 기업일 경우에는 좀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될 수가 있겠지만 시장에는 이러한 투자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급준비율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은행의 지급준비율. 그러니까 은행의 지급준비율은 이제 투자자들 그 예금주들이 돈을 이제 달라고 했을 때 은행이 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예비금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고 또는 인상하고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의 그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급 준비를 인하하게 된다면 그만큼 은행이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남은 돈들을 대출로 돌리게 될 테고요. 지급 준비를 인상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또 은행이 돈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다니는 돈들이 적어지게 될 테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 또는 금리 인상의 효과로 많이 작용하고 있는 내용이 지급 준비율입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현재 정책적인 요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그러한 내용이라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NCR 공고에 대한 것들은 이제 중소형 증권사들에게 뭔가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BDC 같은 경우는 이제 장외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사를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는 장외 주식들을 조금 더 활발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장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장외 주식에서도 이제 좋은 기업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국내 시장에 상장을 시키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거래도 활발해지게 되고 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수익성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다양화되게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시장에 돈이 좀 돌게 될 수 있고 또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들, 여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중소형 증권사들에게도 갖춰져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인원도 많고 분석에 대한 그런 능력도 좋다 이거죠. 근데 중소형 기업들은 아무래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을 것인데 과연 그것이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해 줬을 때 무분별한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 시행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역량을 얼마나 키워서 수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은 아직 모른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 NCR에 대한 규제 완화 그 다음에 BDC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증권시장에 자금을 돌리게 하는 이런 활발한 어떤 기대치를 안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소식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그동안 카카오에 많이 눌려가지고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네이버가 이제 새로운 플랫폼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 야후 재팬과 함께 이제 그 합병을 추진한다고 하는 거죠. 인터넷 포털 야후 재팬하고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합병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뭐 대단한 일이죠. 라인은 일단 네이버 자회사로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제 네이버가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죠. 13% 올랐나요? 대단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야후 재팬과 라인의 합병은요, 그 카카오의 어떤 출범과 같은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또는 일본, 뭐 한국에서는 카카오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일본에서는 라인을 많이 쓰죠.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나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즉 카카오와 같은 그런 기능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보게 되면은요, 야후 재팬의 운영사 홀딩스와 네이버 일본 자회사 라인의 합병을 위한 최종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Z홀딩스가요 그 소프트뱅크의 또 자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야후 재팬을 운영하는 Z홀딩스의 모회사인 소프트뱅크는 손정희가 있죠. 이 손정희와 네이버의 딜이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그냥 단순하게 야후 재팬과의 어떤 합병이 아니라 손정희, 즉 소프트뱅크를 끌어들이는 그러한 일이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엄청난 그런 규모의 M&A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M&A라고 할 수 있긴 해요. 합작이기 때문에 M&A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요. 네, 합작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서로 이제 최정점에 있는 모기업이니까 서로 절반씩 주식을 소유한 합작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합작사가 이 Z홀딩스를 소유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절반씩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A라는 기업을 세웠다 그러면 이 A라는 기업에 네이버가 50%, 소프트뱅크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됩니다. 그러면 이 A라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Z홀딩스를 소유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Z홀딩스는 뭘 하냐면 야후 재팬과 라인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해가지고 얘네들을 합병시켜서 제대로 된 사업 영역으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합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이슈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이 그동안 부족했었던 것들에 대한 상황들을 다 합쳐서
끌어내준 그런 모습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의 어떤 성장 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은 조금 부족했다. 카카오에 많이 밀렸다라고 되어 있었고, 향후에 이제 이런 메신저를 이용한 핀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인터넷 은행부터 해가지고 카카오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네이버가 약간 그냥 좀 멈춰있는 듯 했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소프트뱅크와의 이 강력한 딜을 통해가지고, 무언가 활력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이버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부정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네, 뭐, 맞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였고,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것은, 네, 주가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계속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물론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가의 흐름상에서 전체적인 기대치는 높아질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 장중에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료가 조금 미지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뭐 고용지표가 썩 좋지 않았고요.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들어섰다, 뭐 등등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근데 뭐 크게 나쁘다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라서, 네, 애매하다. 좀 지켜보자. 이런 관점이 조금 일반적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도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투자의 숨통이 트인 중소형주 해가지고 이제 법적 규제가 좀 완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증권사들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제 자금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돼서 시장의 활성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중소형 증권사들이 규제를 완화해준다고 해서 이런 투자나 이런 분석에 대한 능력이 과연 역량을 그만큼 갖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건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 자금을 집어넣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네이버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내용은 다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라인과 야후재팬의 합작이 아니라 실제로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라는 어마어마한 공룡 기업들의 합작 소식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일단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동안 카카오에게 자꾸 눌려 있었던, 또 카카오가 하던 것을 네이버는 못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소프트뱅크와 함께 움직이는 이 네이버에게 상당히 큰 기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 합병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이렇게 됐다라면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생각되고요. 네이버는 한국 시장에서도 물론 하겠지만은 일본이라든지 또는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일단은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지금 간편결제 시장에서는 일본 쪽의 야후재팬과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라는 것이 1등이고요. 라인페이가 2등인데 얘네들이 합쳐버리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 시장이 또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크다라는 것을 본다면, 네, 긍정적인 상황이 일단은 네이버에게 확 펼쳐질 것이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싸게 매수할수록 유리하다. 그러나 여기서도 실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이것이 바로 저포주 투자의 본질이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주식은 싸게 매수할수록 유리한데, 여기에서 실망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물론 싸다고 생각했지만 더 싸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저퍼라는 부분들 말이에요. 이 저퍼라는 부분들. 저퍼주의 매력을 여기서 설명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업이 저퍼 상태이다. 저퍼의 상황이다. 그래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동일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위치에서 이 기업의 현재 주가가 이렇게 된 것을 굉장히 실망스러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석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 가격이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하는데, 다른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굉장히 실망하면서 주식을 팔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퍼라는 것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매수를 해봐라 라고 이 책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용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기본적 분석으로 펄을 워낙 많이들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퍼가 무조건 저퍼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장단점도 같이 따져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